같은 민족으로 광복의 기쁨을 누린 지 불과 5년 만인 1950년 김일성의 적화통일 야욕에서 비롯된 6.25 전쟁이 발발하며 우리나라와 북한은 2024년인 지금까지도 분단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남북한이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김일성을 시작으로 김정일, 김정은까지 이어진 독재 체제 유일의 3대 세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하면 빼놓을 수 없는 독재 체제를 논할 때면 과연 김정은 다음에는 누가 권력을 잡을지 궁금해집니다. 무엇보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김정은이 사망하게 될 경우 북한에 펼쳐질 상황과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모신 오늘의 게스트! 북한 한정 모르는 게 없는 박사님으로 통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SBS 보도국에서 북한 전문 기자로 활약하고 계신 안정식 기자님과 함께 김정은이 당장 내일 죽으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박사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1995년에 SBS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북한 전문 기자로 북한과 통일 문제를 다루고 있는 안정식입니다. 이제 오늘 알아볼 주제가 김정은이 당장 내일 죽게 되면 벌어지는 일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앞서서 제가 먼저 궁금한 건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1994년에 그리고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북한의 분위기가 어땠나요? 당시에 사실 1994년은 북핵 위기가 굉장히 심각했던 시기였습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정말 남북 간의 전쟁을 할 것 같다. 미국이 북한을 공습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완전 고조되어 있던 고조돼 있던 때였죠. 상황이었네요. 근데 이제 당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위기가 사그러들었고 그때 김일성과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합의가 됩니다. 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건 2000년이었지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났죠. 2000년에. 근데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됐던 건 당시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 간의 회담이 이루어지기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회담 준비가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죽어버렸어요. 네. 당시 남한에서는 이거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게 어그러졌다. 약간의 실망감과 함께 김일성이란 사람 자체는 북한이란 나라 그 자체잖아요. 김일성이 죽었는데 북한이 어떻게 되지? 북한이란 나라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도 김일성이라는 국부가 죽었기 때문에 전 북한 인민들이 울음바다였고요. 북한이란 나라가 거의 3년상을 치르듯이 그렇게 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김정일로 권력 승계가 될 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정해진 때가 언제냐? 북한 역사를 공부를 해보면 1974년에 노동당 5기 8차 전원회의라는 회의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정해졌다고 보는데 되게 예전이네요. 예전이죠? 근데 김일성이 1994년에 죽었으니까 후계자로 정해지고 나서 20년 동안 김정일이 후계자 수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이 죽기 직전에는 사실상 김정일이 다 하고 있었어요.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김정일이 권력 승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북한 분위기는 어땠나요? 이게 이제 김일성 때하고 상당히 달랐던 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일은 20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받았는데 김정일은 상당 기간 나이를 먹어서도 내가 아직 젊으니까 난 통치할 수 있어. 후계자 문제 꺼내지 마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쓰러졌다가 한 2, 3개월 있다가 나타나는데 왼팔 왼다리가 마비된 채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2009년 초에 김정은을 후계자로 정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김정은이 1984년생이거든요. 네. 그러면 2009년이면 25살이잖아요. 그러네요. 20대네요. 25살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젊은 나이잖아요.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젊은 나이죠. 그리고 어쨌든 2009년 초에 후계자로 정해졌어도 불과 한 2년여 정도 있다가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과연 나라를 제대로 인수를 해서 3대 세습으로 제대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세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 김정은이 사망을 하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너무 궁금해요. 아들분이 계시나요? 지금 원래 김정은 이설주에 자녀가 몇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2017년에 국정원이 국회에 보고를 한 바에 따르면 당시 국정원이 김정은 부부한테 자녀가 3명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고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태어난 딸 주애, 그러면 2017년 2월생으로 성별을 모르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는 셋째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국정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김정은 자녀가 셋이다 보고를 했으니까 다 그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재작년 말부터 주애가 나와서 활동하는 걸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그리고 주애가 거의 아버지랑 동급으로 같은 열에 앉고 아버지랑 같이 가죽 잠바 입고 같이 선글라스 끼고 나오고 이런 걸 보니까 심상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국정원이 김주애가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다, 이런 판단까지 갔는데, 이러면서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다는 판단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없을 수도 있다는 걸로 바꿨는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과연 국정원이, 그러니까 우리 정보기관이 왜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다고 봤느냐, 이 부분은 2010년쯤에 북한 해외에서 남자아이용 고급 장난감이 북한으로 조달되는 현상이 포착이 됐어요, 우리 정보기관에. 근데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인사들이 굉장히 기민하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니까 저거는 최고위층의 지시야.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위층이 고급 남자용 장난감을 조달시켰다, 그러면 아들이 태어났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있을 거라고 봤던 거죠. 아, 너무 좀 추측이 허접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이제 다른 몇 가지가 더 있었겠지만, 어쨌든 국정원의 초기 판단은 그래서 첫째 아들이 있다고 봤던 건데, 김주애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을 지나면서 우리 정보기관, 우리 정부의 판단은 2010년생 첫째 아들이 없을 수도 있다, 김주애가 첫째일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판단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사망하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김정은이 지금 당장 죽었다라고 하면 김주애가 김정은의 유력한 후계자다 하는 정도까지 정부의 판단이 가 있긴 합니다만, 주애는 지금 2012년 말이나 2013년 초에 태어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11살 남짓이잖아요. 아직 통치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북한을 우리가 왕조적인 독재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독재는 독재인데 고려나 조선시대의 봉건 시스템이 남아있는 독재 체제예요. 김정은이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던 주애가 너무 어린 상태에서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대개 그 어머니가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어머니가 대신 통치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설주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있잖아요. 김여정이 지난 한 10년 동안 사실상 북한 내의 2인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김정은의 딸 주애가 부상을 하면서 김여정이 뒤로 밀려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막상 오빠가 죽어서 권력이 이제 공백 상태가 됐는데 11살 남짓 된 조카가 권력을 잡고 그 엄마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나오면 김여정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김여정과 리설주의 권력 다툼, 신우이 옳게 간의 싸움, 이런 게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권력 투쟁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그 주변에 이제 줄을 서는 또 사람들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권력 투쟁 중에 누가 이겨서 정권을 잡을 거냐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권력 투쟁의 와중에 김일성 왕가 체제가 와해되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애가 한 11살 정도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잘 커가지고 능력을 잘 갖춰서 진짜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지, 그 가능성이 클까요? 김주애를 김정은이 유력한 후계자로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11살짜리가 권력을 할 수도 없겠죠. 적어도 10년, 20년 지나서 김정은이 그때까지 잘 건재해서 딸이 한 20대, 30대 갈 때까지 후계자 수업을 제대로 시켜서 후계자로 내정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변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김주애가 이렇게 크다가 주애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잖아요. 갑자기 크게 아플 수도 있고, 제일 큰 거는 주애한테는 사춘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내가 그래 권력자 해야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춘기 지나면서 나 이거 안 할 거야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리설주가 아직 젊기 때문에 애를 더 낳을 수도 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김정은이 보니까 주애보다는 그 밑에 동생이 훨씬 똘똘해, 얘가 낳겠어 하면은 또 갈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만약에 김정은이 사망을 하고 그 딸 주애가 잡았어요, 정권을. 그러면 4대 세습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5대, 6대, 7대, 8대 영원히 그냥 그렇게 세습이 이어지는 건가요? 김주애가 어느 정도
성인이 될 때까지 김정은이 살아서 안정적으로 권력을 물려주면, 그리고 김주애가 국가를 경영할 만한 능력이 된다라면 4대 세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4대 세습, 5대 세습 계속 갈 거냐? 이거는 저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요? 왜냐하면 세습이라는 건 자기 자녀 안에서 세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녀라는 게 2명, 3명, 4명 한정된 그룹 안에서 후계자를 고르는 건데, 이 소수의 후계자 그룹 중에 정말로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이거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4대, 5대, 6대까지. 그러니까 자녀 안에서 누군가한테 권력을 물려줬는데 얘가 권력을 잡았는데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소위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같은 체제는 결국 세습을 하더라도 권력자가 누구한테 바뀌느냐, 즉 권력자 교체 때마다 권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고, 권력을 교체해서 권력을 인계받은 그 1인 시스템이잖아요. 1인이 불안정해지면 항상 나라는 불안정해지는 시스템입니다. 고려 조선이 봉건 시스템이지만 500년씩 갔잖아요. 지금 21세기에 존재하는 북한이 세습을 통해서 고려 조선처럼 400년, 500년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 가족 내 말고의 다른 실권자는 존재하진 않는 거죠? 1차적으로는 북한에서 가장 큰 권력 정통성의 기반은 백두혈통. 쉽게 말해서 김일성의 후계라는 게 가장 넘버원이에요. 정통성을 가르쳐주는. 그래서 김정은이 죽더라도 일단은 김정은 후계 중에 누군가를 왕위로 올릴 것이냐를 가지고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 싸움의 와중에서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신우이 올케 간의 싸움이 나든 어떻든 해서 거기서 제대로 권력 재정립이 안 이루어질 경우,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김여정도 나가 떨어지고 뭐 이설주도 나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김정은의 친형인 김정철이라고 있는데, 이 김정철은 거의 음악에 빠져 산다고 그러는데 이 김정철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권력 추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권력 다툼 막 일어나는데 이 북한 체제 전반적인 상황이 좀 이렇게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자, 이렇게 이제 북한 체제에 심각한 권력 균열이 일어나면 권력 투쟁 끝에 김일성 왕가 후계 중에 누군가가 확실히 권력을 잡으면 또 그리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권력 투쟁이 심해져서 김일성 가계에 누구도 권력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이제 김일성 그 왕조 체제는 붕괴될 수 있죠. 붕괴라는 게 북한이라는 나라가 붕괴될 거냐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 김일성 왕조가 붕괴되는 건데, 그러면 김일성 왕조가 붕괴됐을 때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이냐라고 한다라면, 언뜻 생각해 보면 이 장기간 동안 권력을 잡고 있던 김일성 왕조가 붕괴되면 뭐 민주화 시위가 일어나서, 대중 시위가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이 정말 민중혁명으로 권력을 잡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는 내심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게 어려운 게, 자, 북한이라는 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선시대 봉건 왕조에 살다가 일제시대에 가서 압제 속에 살았죠. 또 일제시대 이후에 바로 해방 이후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김일성 왕조 체제 하에서 살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말은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라는 게 내 인권을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참정권을 행사해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가 정치 권력을 우리가 뽑아야 되고, 이런 인식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화를 위해서 나서자 이런 것 자체가 힘들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시위가 일어나려면 소위 반체제 시위의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시위를 주동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북한은 지금 반체제 시위를 주동할 세력이 아니라 개인이 있어도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개인만 죽느냐, 가족까지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체제 시위에 싹 조차가 없기 때문에 권력 공백 사태가 일어나도 누가 일어나서 권력을 대체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권력 공백 사태에서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좀 다른 나라의 예를 참고로 볼 수가 있는데, 북한 체제와 가장 비슷한 나라로 얘기를 하는 게 80년대 말에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될 때 루마니아가 가장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루마니아에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가 있었는데, 차우세스쿠 정권이 어떤 정권이었냐면, 차우세스쿠가 태어난 고향이 성지예요. 성지고, 차우세스쿠의 생일은 국가적 명절, 그리고 차우세스쿠도 아들 니쿠라는 사람한테 권력을 세습해 주려고 하고 있었어요. 북한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비슷하네요. 근데 80년대 말에 동구
사회주의권이 무너지는 와중에 차우세스크 정권도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 구국전선이라는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이 구국전선이라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었냐면 차우세스크 주변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구공산당 세력이었어요. 같이 공산당 집권을 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당시 루마니아 국민들도 민주주의인가 뭔지 몰랐고 일반 대중들 속에서는 민주화 시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겠다 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냥 루마니아 국민들이 볼 때는 권력이라는 건 제가 권력을 잡겠습니다 나오면 그런가 하는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국전선 세력이 루마니아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정책 몇 가지를 좋게 완화시켜주고 우리가 권력을 잡겠습니다 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또 그대로 지지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권력을 잡은 건데 북한도 지금의 김일성 왕조가 권력 균열로 해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김정은 주변에 권력을 잡고 있는 뭐 노동당의 고위 간부라든가 군부의 고위 간부, 고위 부분의 고위 간부가 그중에서 권력 투쟁을 통해서 뭔가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세력이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약간 북한 주민들이 한테 제일 원성이 있는 정책 몇 가지 좀 풀어주겠죠? 풀어주고 식량 창고 풀어서 좀 식량 좀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건 북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일성 왕조 체제가 계속 될 때는 이 체제가 정말 이 세습 체제가 끝나지 않는 한 지금의 남북 간의 대치라든가 북한의 저 왕조적 독재 체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새로운 권력자가 들어서면 북한 체제가 상당히 불안정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백두혈통도 아닌데 누가 정권을 잡았어.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왜 쟤한테 충성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쵸. 나도 한번 권력을 잡아볼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권력 투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종국적으로 권력을 잡는 사람은 대외 개방과 개혁을 좀 추진할 세력이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권력을 잡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면 북한 주민들의 민생고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먹고 사는 문제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외부하고 교류해서 남한으로부터 식량도 받고 유엔으로부터 원조도 받고 이래야 어쨌든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과도기적으로 보수 강경파가 정권을 잡더라도 지금보다 더 강하게 얽어매고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북한 주민들이 다 더 못 살겠다 더 죽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일어서서 저놈을 치고 내가 잡겠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도기적인 권력 투쟁을 거쳐서 종국적으로 좀 안정된 권력 기반을 갖는 차후의 권력자는 좀 대외 개방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남북 간에 지금까지 하는 굉장히 질적인 다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와,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됐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럼 혹시 김정은이 사망하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어날 것 같다, 안 일어날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이 죽고 김일성 일가가 권력 균열 끝에 이제 김일성 일가가 무너지게 되면 차후에 다른 권력자가 권력을 잡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차후의 권력자는 상당히 권력 기반이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권력 투쟁 속에 다른 사람이 막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중간에 굉장한 보수 강경파가 정권을 잡았다라고 하면 어쨌든 북한 주민들의 원성도 높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찬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내가 권력을 잡으려면 대외적인 위기를 고조시켜서 나의 권력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 이렇게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남 도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전쟁 준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 일가가 무너지고 나서 북한 내에 권력 변동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면 우리가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니네 전쟁하면 너도 죽는 거 마찬가지야. 그렇게 과격하게 나오지 말고 개혁 개방으로 나오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가 식량 지원도 해주고 인도 지원도 해줄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자 이렇게 끌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날 거냐 아닐 거냐 예측을 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는 전쟁이나 대규모 무력 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북한 정권을 이끌 거냐라는 대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북한 체제가 붕괴되는 것 혹은 이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것 어떤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연구를 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지금 김정은 정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정은 정권, 김일성 왕조 체제가 유지되면 안정적인 대립과 충돌이 계속됩니다. 그냥 이 상태에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거죠. 네. 그래서 약간 대화는 했다가 다시 또 관계가 안 좋아지면은 전쟁을 일으키네 많이 하는 상태가 50년 뒤 100년 뒤도 계속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저는 김일성 왕조 체제가 무너지고 좀 과도기적인 불안 상황이 있더라도 북한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를 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길을 밟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만 수차례 들려오고 있고 딸 주애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진짜 건강하지 않나? 건강에 진짜 문제가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장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이 심각하게 불거졌던 건 2020년 4월이었습니다. 당시 김정은이 뭐 일부에서는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는데요. 당연히 죽진 않았죠. 당시 정부가 김정은의 건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추적해야 될 부분은 남아 있는데요. 2020년 4월에 과연 정말 무슨 일이 있었냐, 이거는 논외로 하더라도 그 이후에 김정은의 행보를 보면 김정은이 상당히 건강 이상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도 자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혹시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쓰러지면 어떡하지? 이거를 본인이 굉장히 의식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데,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2020년 4월에 건강 이상설이 불거지고 나서 2020년 8월인가요? 국정원이 국회에 뭐라고 보고했냐면 김정은이 아래 간부들한테 권력을 위임하는 위임 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해서 논란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위임 통치냐? 통치 스트레스 경감 차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스트레스 경감을 위해서 권한을 놔준다는 거는 뭔가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21년에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라는 걸 열어서 노동당 규약이라는 걸 개정을 했는데, 북한에서 노동당 규약은 헌법보다 더 중요한 규약입니다. 근데 거기서 무슨 조항이 신설이 됐냐? 제1비서, 조선노동당 제1비서라는 직책이 신설이 되는데, 제1비서는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이다, 이런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총비서는 뭐냐? 김정은이 총비서거든요. 노동당의 1등, 제일 최고 권력이 총비서인데 총비서의 대리인이 제1비서다, 대리인 역할을 하는 직책을 신설을 했어요. 근데 북한 역사에서 이게 처음입니다. 굳이 만들 이유가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북한 역사에서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할 때 누가 권력을 행사할 거냐, 이런 규정을 만든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뭔가 최고 지도자가 어떻게 통치를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김정은의 불안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2021년 여름에 가서 김정은이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살이 엄청 쪘더라고요. 예, 지금 김정은은 우리 정보기관이 보기에 키 170에 몸무게 140kg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근데 2021년 여름에 다이어트를 해서 한 20kg을 뺐어요. 김정은이 식이요법을 했는지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20kg 빼는 데는 나는 굉장히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쨌든 다이어트를 해야 될 정도로 뭔가 건강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뒤에 요요가 와서 다시 140kg 복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김정은도 자기의 건강이 그렇게 아주 좋진 않고, 혹시 내가 잘못될 경우에 나 다음에 통치를 누가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김정은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키 170에 몸무게 140kg 정도 되는데 담배 피죠, 술 먹죠, 그리고 이제 체형으로 보면 고혈압, 당뇨 같은 거 이제 어느 정도 달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건강 문제에 대한 본인에 대한 우려, 그래서 나의 후계자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김주애를 미리 대중 앞에 공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동안에는 김주애가 부각되기 전까지는 김정은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대개의 북한 전문가들이 김여정이 대응할 걸로 봤어요. 여동생 김여정이 근이 10년간 거의 북한 2인자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김주애가 부상을 하면서 김여정이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 얘기는 뭐냐? 김정은의 후계자 역할로 김주애를 부각시킨 게 결국 여동생 김여정을 밀어내려는 리설주의 작품 아니겠느냐, 라는 추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래서 김여정이 정권을 잡으면 북한은 고려나 조선 같은 봉건 왕조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왕조적 시스템으로 추론하는 게 좀 소구력이 있을 때가 있는데, 만약에 여동생이 정권을 잡으면 직계 자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 명대로 못 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권력투쟁 속에서.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김주애가 부상하는 과정에서 리설주가 상당히 김여정을 견제하기 위해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혹시 건강 이상이 아니라면 쿠데타로 인해서 권력을 잃게 되거나 혹은 암살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근데 북한은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쿠데타라는 게 군인들이 뭐 일정 규모, 연대 규모, 사단 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소위 권력다를 치는 거잖아요. 우리 뭐 혹시 서울의 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량구들이 실제 병력을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쿠데타가 가능한데, 북한은 이 군 부대에 다 당 조직 간부들이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뭐 사단, 연대, 중대 단위까지 당의 조직 간부들이 파견돼 있고, 중대 단위까지 지도원이라고 파견돼 있는데, 북한 군대 내에 당 조직을 총괄하는 게 총정치국이라는 데입니다. 당 간부들이 파견돼서 군 간부들이 혹시라도 딴 맘을 먹고 있는 거 아닌지
일일이 감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슨 연대장이 사단장이 연대 병력을 동원한다, 사단 병력을 동원한다, 이건 북한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쿠데타는 거의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암살 같은 경우에도요. 암살자가 이 일이 잘못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하겠죠. 근데 대개의 경우에 암살자가 실패를 해서 암살자가 죽더라도 가족까지 죽진 않아요. 요즘 세상에는.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는 암살 시도도 어렵지만 하다가 시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식이고 친척이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한다?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뭐 쿠데타나 암살 이런 건 좀 어렵다고 봐야 됩니다. 오늘은 북한 전문 기자 안정식 기자님의 도움을 받아 김정은이 내일 당장 죽는다면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수장의 죽음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몰고 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처럼 다양한 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체제 붕괴의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나라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북한이라는 나라가 가진 특수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기 문제일 뿐 사실상 언젠가는 닥치게 될 김정은의 사망, 부디 북한과 우리나라 양측에 큰 피해를 입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들려오는 북한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대놓고 주적이라 표현하는가 하면 연이은 무력 시위 와중에 전쟁을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초강경 발언을 하는 등 남북 관계에 그 어느 때보다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인데요. 물론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잊을만 하면 남한을 상대로 수위 높은 발언을 쏟아내 군사적 위기감을 고조시킨 적 워낙 여러 번이라 셀 수도 없죠.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번 도발 역시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선거 시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의식한 일종의 관심 끌기용 단순 도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번엔 뭔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로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는 건 아닐까요? 저처럼 쏟아지는 북한 관련 뉴스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영순이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지상파 3사 최초의 북한학 박사 기자님이시죠? SBS 북한 전문 기자 안정식 기자님을 모시고 최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북한의 수상한 움직임들을 조목조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995년부터 기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북한 전문 기자로 북한과 통일 담당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궁금했던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최근에 북한 김정은은 한국은 주적이다. 기회가 되면 초토화하겠다. 대한민국을 괴멸시키고 미국엔 상상 못한 재앙과 패배를 안길 것이다. 약간 이런 좀 무시무시한 수위 높은 발언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는 없었던 좀 위협적인 거라고 봐야 할까요? 말을 험하게 하기로는 두 번 가면 선호할 나라가 북한일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위협들이 그동안도 많이 있었어요. 뭐 윤석열 정권 군대 괴멸시킬 것이다. 네. 남조선 괴뢰들 쓸어버리자, 이런 구호 앞에서 김정은이 사진을 찍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말 자체가 뭐 예전보다 굉장히 과격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그런데 과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지금 이제 올 초에 김정은이 남북이 교전국 관계로 고착됐다 이렇게 말한 이후에 제일 특징적인 거는 진보든 보수든 다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는 남한에서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다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에 관심이 있는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또 남북 관계에 좀 관심을 갖고 열어주는 듯한 이런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진보든 보수든 다 관심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어요. 뭐냐? 대표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에 이 남북 연결 통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 지뢰를 다시 깔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제 남북이 그 한반도가 이제 연결돼 있습니다만 중간 부분이 휴전선으로 막혀 있잖아요. 예, 철조망 쳐져 있고 다 지뢰로 깔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남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도로를 양쪽에 하나씩 뚫었죠. 그래서 경의선 도로를 뚫은 쪽으로 예전에 개성공단이 있을 때 거기로 이제 화물이든 뭐든 왔다 갔다 했고, 동해선 쪽으로는 금강산 관광 중단된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질 때 동해선 도로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도로가 지금도 뚫려 있기는 한 건가요? 지금도 뚫려 있죠. 네. 뚫려 있고 이제 요즘은 남북 교류가 없으니까 서로 왕래는 안 되지만 도로는 뚫려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지뢰를 깔고 있다 이 얘기는 남한에서 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더 이상 남북 교류를 안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것까지 막아버리겠다. 약간 그렇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북 간의 통신선도 안 되고 있죠. 보면은 우리가 보통 표현은 남북 간의 전화선이 끊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게 북한이 가위로 전화선을 자른 게 아니라 전화기는 있는데 우리가 전화해도 북한이 전화를 안 받으면 통신선이 끊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북한이 마음이 바뀌어서 전화를 받으면 되잖아요. 언제든지. 그쵸. 예. 근데 지금 이 도로에 지뢰를 까는 건 지뢰를 깔아버리면 뭐 양쪽의 상황이 바뀌어서 다시 남북 간에 뭘 하려고 해도 지뢰가 깔렸는데 차가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행동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남북 관계는 안 하겠다 이런 걸 보여주는 좀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쪽에 이제 도로에 지뢰가 깔리게 되면은 남북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없는 건가요? 그거 말고 이제 육상에서 굳이 따지자면 판문점이라는 데가 있죠. 판문점 혹시 견학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판문점으로 가는 도로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는 좀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뭐 차가 다닐 수는 있는데 그건 주로 정말로 남북 간에 회담을 하거나 이럴 때 왔다 갔다 하는 통로고요. 정말로 뭐 남북 간에 대규모 화물이 왔다 갔다 한다거나 뭐 남북 간에 교류가 있어서 남쪽의 민간인들이 북한에 좀 대규모로 가야겠다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통로는 아닙니다. 예전에 경의선과 동해선 쪽에 도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북한 가려면 어떻게 가느냐? 중국 통해서 가요.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비행기 편이 있으니까 우리가 중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서 중국에서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 거죠. 한반도로 보면 바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중국 통해서 가거나 그리고 이제 중국 통해서 가지 않으려면 만약에 이제 남한에서 한 200~300명이 단체 방북을 한다라고 하면 비행기를 하나 전세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 비행기로 해서 서해 직항로라고 그것도 보면 바로 북한으로 가는 게 아니라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면 서쪽 바다로 쫙 갑니다. 쭉 가서 상당히 공해 쪽으로 멀리 나가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북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디귿자 형태로 갑니다. 왜냐하면 바로 넘어가면 이게 군사 지역이기 때문에 혹시 뭐 진짜 포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로 가다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어쨌든 그 상황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마련되면서 육상으로 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많은 화물들도 왔다 가고 했던 건데 그 통로가 지금 막히고 있으면서 사실상 남북 간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는 단절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북한이 평양방송이라는 걸 중단했다라고 했던 보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혹시 무슨 의미인가요? 예,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평양방송이 뭐냐면 북한의 라디오 방송인데 소위 대외, 즉 대남 라디오 방송입니다. 즉 남쪽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이에요. 들으라고 남쪽 말하는 들으라고. 건가요? 네네. 그러면 남쪽 대상 누구한테 하는 거냐? 쉽게 말해서 남쪽의 이른바 친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예전에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입을 뒤집어 쓰고 그 북한 방송 듣는 뭐 이런 영화들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듣거나 간첩들한테 지령을 내려주는 방송이었어요. 난수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평양 방송으로 북한 아나운서가 뭘 불러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75번 뭐 345페이지 27번 이런 식으로 숫자를 쭉 불러주면 그 숫자를 쭉 받아 적어서 이제 약속된 어떤 뭐 그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일일이 해독을 하면 북한의 지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쓰던 방송인데 물론 요즘 북한 간첩들이 난수 방송으로 지령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쵸.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죠. 네네. 어쨌든 뭐 지금 어쨌든 기술이 세련돼 있으니까 지금 북한의 간첩들은 훨씬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방식으로 지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간첩들한테 지령을 내리거나 남한 내 친북 세력들한테 어떤 북한의 선전소동을 하던 방송을 중단시켰다. 이 얘기는 뭐 남한과 대화만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공작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이건 무슨 얘기냐? 대화건 공작이건 아무것도 하지 마. 다 끊어버려. 남북 관계는 무조건 안 해.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김정은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단절시키고 방송도 끊어버리고 이게 겁을 먹으라고 하는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해요. 1차적으로는 제 주변에서도 혹시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은데 남한 주민들 겁을 먹으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김정은이 이렇게 위협을 해서 남한 주민들이 많이 겁을 먹었다. 그래서 막 주가가 떨어지고 사람들이 전쟁 날까 봐서 막 외국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막 학교도 안 가고 방공으로 숨고 이러면 김정은이 이런 식의 위협을 더 많이 활용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북한이 이런다고 그래서 우리 사회자님 혹시 있던 약속 취소하고 집 안에 방공으로 들어가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죠. 친구 만나러 가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그 전쟁 날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은 한 0.01%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웬만한 위협에는 그렇게 놀라지 않아요. 맷집이 상당히 강해졌고 그래서 북한이 위협하는 게 남한 주민들 겁먹게 해서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겠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남한 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건 또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추론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4월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위협을 높이면 지금 현 정부가 보수 강경책을 써서 이렇게 우리가 위험해졌다 이런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데 그게 이제 정치학계 쪽에서 북한이라는 변수와 남한 선거와의 관계를 연구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북한이 위협을 높이면 남한 선거에서 과연 뭐 어느 당한테 유리하게 작동했느냐 이런 것들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연구의 결과 거의 별로 영향이 없다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북한이 위협을 높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투표장 가서 지지정당을 바꾸진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남한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선거 영향도 아니면 미국 얘기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미국 쪽에 대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의선 동해선 도로에 지뢰 깔고 남한 상대로 위협을 높이고 한다고 해서 지금 워싱턴이 거기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까? 지금 미국 지금 대선 쪽에 들어가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계속 집권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미국이 긴장하지 않을 것 같아요. 북한이 만약에 ICBM이라는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죠. ICBM을 계속 쏴야 된다 그러면 미국이 긴장을 하겠지만 지금 정도 하는 거는 남한 주민들은 조금 이게 뭐지 할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별로 긴장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은 입장에서는 올해 말에 미국 대선이 치러지면 지금 뭐 트럼프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2번이나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다음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랄 거라는 얘기죠. 이미 만난 적도 있고 교류가 있었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러면 미국한테 뭔가 북한의 존재 가치를 각인시키더라도 트럼프가 된 다음에 회담을 하는 거지 아직 바이든이 1년 남았잖아요. 1년 남은 상태에서 지금 미국한테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하려는 욕구가 얼마나 크겠느냐 좀 이런 의문도 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대내적인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북한 당국이 최근에 가장 큰 골칫덩어리가 뭐냐면 젊은 세대, 거기 신세대를 이른바 북한의 MZ세대들이 이 한류에 물들어서 한국 드라마 보고 한국 말투 쓰고 한국 옷차림하고 이러면서 이제 당에 대한 충성심이 약해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골칫덩어리예요. 자기한테 충성을 안 하니까. 예, 어쨌든 이제 한국이 경도되는 거죠. 그래서 뭐 북한에서 어떤 법까지 만들어놨냐면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 이런 법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남한 영상물을 다른 사람들한테 유포를 했을 경우에 최대 사형까지 시킬 수 있는 어마무시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이런 규제를 통해서라도 한국 문화를 단속하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화라는 게 단속과 규제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남한을 완전한 적대국으로 만들어서 교전 상태에 있는 적대국이 되면 적대국의 드라마를 보고 문화를 소비하기는 조금 더 껄끄러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남한의 문화가 스며들 토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자 좀 이런 취지가 아니겠느냐 좀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건 김정은이 정말로 전쟁을 할까? 사실 이게 모든 분들의 관심사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가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최근에 18년 만에 소실태 전술을 조사했고 이는 곧 준전시를 선포한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사의 취지는 이런 거죠. 6.25 전쟁 같을 때 어쨌든 전쟁 나면 그 여러 가지 포탄도 날라야 되고 날릴 게 많잖아요. 그때 소 달구지를 많이 이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전수조사한다는 건 전쟁 때 운반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한다는 건데 근데 저는 북한이 아무리 낙후했지만 지금 2024년이잖아요. 소를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소 달구지로 물건을 나른다? 이건 조금 좀 너무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북한이지만 그래서 이 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다라면 그게 정말 전쟁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그게 북한 내부에 북한 주민들에게 야 정말 전쟁을 할 수도 있어라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긴장을 불어넣는 측면은 있겠지만 실질적인 전쟁 준비와는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 싶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저는 괜히 또 이거 막 댓글 달리길래 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진짜 이런 댓글이 달리길래 좀 큰일 난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약간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또 제가 다른 기사 같은 걸 찾아보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전문가분이 김정은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허세만은 아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괜히 더 겁을 먹었던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가볍게 넘어가도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가 군사적인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대비는 철저히 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김정은이 정말 전쟁을 마음 먹고 있다라면 겉으로 전쟁한다고 떠들까요? 겉으로 떠들면 우리도 준비를 확실히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적들이 확실히 준비를 하는 상태에서 전쟁을 한다? 이거 좀 잘 안 맞잖아요.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이 긴장을 누그러뜨리게 뭐 겉으로는 평화 공세를 한다거나 이러면서 전쟁을 해야지. 나 전쟁할 거야 해서 전쟁을 하겠냐는 거죠. 아, 또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리고 김정은이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1월 15일 날 최고인민회의, 우리식의 이제 국회인데 그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서 시정연설제랑을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적들이 건드리지 않으면 뭐 일방적으로 전쟁을 하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 말로 볼 때 김정은도 사실 전쟁하면 북한도 끝 아닙니까? 김정은도 끝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전쟁하겠다는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정은이 새해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게 지방을 발전시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못 살지만 평양과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생활 수준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제 지방에 있는 인민들은 정말로 먹을 거, 기초 생필품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김정은이 지금 지방 발전 20 곱하기 10 계획 이런 거를 제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매년 20개 시군에 현대적인 지방 공업 공장, 그러니까 뭐 식료품 공장이나 옷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10년 안에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건 이제 20 곱하기 10 정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을 만들어서 10년 정도 하면 산술 계산하면 공장을 한 200개는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장을 누가 건설하냐? 김정은이 군대를 동원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의 합참의장, 북한군 총참모장에게 자기가 친필 명령을 해서 군대 동원해서 공장 건설하시오 명령서까지 내렸어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군대를 전투에 투입시켜야지 공장 건설에 투입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새해 들어서 위협하는 걸 너무 이렇게 긴장을 가지고 지킬 필요는 없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을 거야라는 거 하면 안 되고 국지적인 도발 가능성 이런 건 있습니다. 육상 기무장 제대나 우리 서해 5도 지역이요, 백령도 연평도 지역, 항상 북한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된 지역이잖아요. 거기서 북한이 기습적인 어떤 군사작전 이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그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이라는 그 탑을 철거하라고 했는데 그게 또 할아버지가 만든 건데 그걸 철거하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 조국 통일 3대 연장 기념탑, 이 조국 통일 3대 연장이 뭐냐면 7.4 남북공동 성명, 그리고 북한이 내세운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 또 전민족 대단결 10대 강령이라고 있는데 이게 김일성 때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통일 업적이라고 그래서 탑까지 만들어 놨어요. 평양 남쪽에. 근데 그거를 다 철거를 해버리라고 그랬어요. 김정일이 남북 관계 다 끊어내버리겠다 하면서 화해고 통일이고 이런 거 다 없애버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북한에서 김일성은 거의 나라를 세운 국부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리고 김정은이 왜 최고 권력자가 됐습니까? 김일성의 손전이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할아버지, 아버지 때 거를 부정하기는 쉽지 않은데 할아버지 때 만든 거를, 할아버지의 업적을 다 없애버려 라고까지 하면서 지금 뭐 통일, 화해를 없애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김정은이 정말 나는 앞으로 남북 관계는 더 이상 안 할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어떤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 철거가 된 건 아니죠. 며칠 전 위성 사진에서 나왔는데 철거가 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북한이 자꾸 이렇게 다 끊어버리겠다, 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을 긋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싫다라는 반응이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쵸. 뭐 주변에도 이제 그런 반응 저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도 북한 싫다, 그래 따로따로 살자 이렇게 되면 정확히 김정은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이렇게 남북 간의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북 주민들의 적대감을 높여서 한류를, 한국 문화를 북한의 젊은 세대들이 소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 더 못 보게 하려는 게 김정은의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도 북한 싫어 이렇게 나가서 적대적으로 가면 김정은의 의도대로 되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는 같은 민족이야, 그리고 북한 주민도 어려우면 그래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남한 문화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김정은의 의도에 말려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북한학 박사님이자 북한 전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정식 기자님과 만나보았는데요. 함께 남북을 둘러싼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알아봤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 강조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의 기사들만 접하다가 북한 상황에 정통한 전문가분의 입을 통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가 전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북한 관련 소식을 단순 흥미거리로 치부하지 않고 변화하는 남북 관계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랭킹스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랭킹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